어제 그 게시반 일베 청년이 항의를 왔어. 한국현대사 다시 해달라고. 한국현대사 다시 해달라. 이 근현대사 부분이 왔다 갔다 해갖고 헷갈렸으니까 뭐 얘기하다 말고 박정희로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쭉 하나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어제 방송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요점을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 이야기의 발단은 정조가 갑자기 죽어. 정조가 갑자기 죽는데 그게 정수왕 누군가가 보낸 그 무슨 간식인가를 먹고 죽는다고. 며칠 뒤에 막 시름시름 앓다 죽어. 그리고 나서 세도정치 60년이 시작이 돼. 그 세도정치 60년 동안 이씨 왕가는 이씨 왕족이 전부 다 제거당해. 그래서 왕족이 살아있질 않아갖고 나중에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잡아다가 왕을 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 그때 자기의 아들 둘을 몰래 숨겨갖고 키운 야심찬 남자 이하응이 있었으니 그게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자기는 부잣집 세도 가문에 돌아다니면서 술주정뱅이로 아주 그냥 소문이 나서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아무도 그 이하응이한테 번듯한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그 이하응이가 자기 아들 둘을 데려다가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한테 공부를 시켜. 그래서 그게 그 두 아들이 산속에 숨어갖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왕이 날 터다라는 어떤 절을 발견해. 근데 절터야. 절이 있어. 근데 그 절터가 그 절이 있는 터가 왕의 날 무덤터란 얘기를 듣고 이하응이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 그래서 절의 스님들 죽여버리고 절을 불태운 다음에 거기다 지네 아버지 무덤을 써요. 그게 남현군 묘야. 그래서 남현군이라는 지네 아버지 묘를 거기다 써놓고 자식을 이제 왕을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 대비 조씨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왕을 만드는데 큰아들은 이미 성인이었어. 그런데 그 큰아들이 더 괜찮았대. 근데 큰아들한테 왕위를 주지 않고 더 어린 10대의 그 고종에게 왕위를 달라고 부탁을 해. 왜?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섭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1861년인가 그래요. 1861년인가 2년에 그 고종이 즉위하고 62년? 그 61년에서 63년 사이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63년인가 보다.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의 세도정치가 시작이 돼. 그래갖고 73년까지 10년 동안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야. 이때 흥선대원군이 뭐랬냐? 광암 경복궁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양반들에게도 똑같이 군포를 걷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세를 개혁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생을 살리고, 그 다음에 왕실의 존엄을 다시 중흥시키고, 그러면서 이 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무찌르고, 71년도에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무찌르고, 그러면서 수교 거부 정책, 국가를 여는 거를 거부하는 수교 거부 정책,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쇄국 정책이라고 배웠지. 그게 흥선대원군이 생각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아직 조선이 서구 열강에다가 개항할 준비가 안 됐다. 지금 개항하면 그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 꼴 난다. 그래서 개항을 안 하고 버텼던 거야. 그걸 우리는 쇄국 정치라고 가르치면서 굉장히 저급한 정치다, 이렇게 가르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당시에 19세기가 유럽에도 민족주의 시대였어. 어쩌면 민족주의적인 입장의 지도자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굉장히 깔아뭉개죠. 그 다음에 이 흥선대원군이 73년까지 10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고종이 성인이 돼버린 거야. 그때 이 명성황후 민씨가 그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뒤에서 국정을 다 좌지우지 하는데, 명성황후는 누구에 비해서? 흥선대원군에 비해서 젊었어. 어리고 젊으니까 그 서양 문물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아버지를 섭정해서 쫓아내야 돼. 그래서 명성황후가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한다고. 이미 고종이 성인이 됐으니 친정을 하겠다. 직접 정치하겠다. 그래서 73년부터 고종의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3년 만에 운효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2년 만에. 운효 사건이 벌어지고 강화도를 개항하게 되는 거야. 즉, 이 명성황후가 왜 욕을 먹느냐 하면, 전통사회, 과거 세력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에 비해서는 명성황후가 진보였던 거야. 흥선대원군이 보수였고 명성황후가 진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 보수로부터 권력을 뺏었어. 그런데 3년 만에 일본에게 개항하게 되는 거야. 그건 뭐냐? 아직 집권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76년부터 고종이죠. 고종과 명성황후가 76년부터 개항 정치를 외세가 그 개혁정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개화.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피게 되는 거야. 그래서 76년부터 82년까지 6년 동안 쭉 이제 그 일본군 주작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해. 이게 너는 읽어본 적이 없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사에 나오는 얘기야.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주작주작 쓰고 있어. 미안해. 무리하게 너 같은 애가 들어오는데 막지 못한 내 죄다. 진심으로 미안해.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76년도부터, 그러니까 73년부터 고종이 친정했는데 3년 만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결국 외세에게 문호가 개방돼.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이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고종 부부가 이 그러니까 일본의 친한 개화 정책을 핀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식군대와 구식군대를 만들고 뭐든지 일본식이 좋다라는 막 세뇌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일본 군대에게는 좋은 쌀을 주고 그 구식 군대에게는 이 썩은 모래가 섞인 쌀을 준 거야. 그러니까 모래가 섞인 썩은 쌀을 준 거야. 그게 문제가 발단이 돼가지고 82년도에 뭐가 일어나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76년도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개화 정책을 하다가, 미안해요. 우리에게는 메모판이라는, 인류는 메모판이라는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깜빡했던 거지. 예,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갈게요. 시대별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연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연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요. 자, 먼저 뭐라고요? 세도 정치를 끝낸 게 누구야? 고종즉위. 고종즉위는 곧 흥선대원군의 섭정.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선을 되살리는 그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경복궁, 그 다음에 삼정의 물론 삼정개혁. 삼정이 뭐냐 하면 세금제도야.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게 이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가장 크게 한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누구의 외세를 격파. 이때 들어온 외세는 누구예요? 프랑스와 미국.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외세를 쫓아낸 거.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외세를 쫓아낸 거. 이게 이제 누구의? 그 프랑스를 막아낸 사건이 뭐예요? 병인양요. 병인년에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소요사태를 일으켰다. 병인양요.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게 뭐예요? 신미양요. 신미년에 양놈들이 들어와서 소요사태를 일으켰다.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이 이런 정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면 경복궁 중건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그러니까 먼저 삼정개혁을 해서, 삼정개혁을 먼저 쓸걸. 삼정개혁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 그러나 이 삼정개혁은 도리어 삼정개혁을 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단 말이야. 국민들이 막 좋아했지. 그런데 이 삼정 때문에 삼정개혁은 누구의 반발? 양반의 반발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은 무리한 부역으로 백성들의 불만, 무리한 부역에다가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막 찍어가지고 고액 화폐를 찍어서 뿌리면서 비용을 마련했는데 그게 물가가 폭등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쌓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성의 불만, 그 다음에 이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 이 쇄국,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나, 통상수교 거부는 도리어 어떻게 됐다. 그 세태를 못 쫓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뭐라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 이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게 흥선대원군이었고, 그러다가 결국 명성황후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3년 만에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우니오 사건을 일으켜서 그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킨 거죠. 그래서 일본에 의해 그 현재 역사책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최초의 불평등 조약.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은 철저히 일본이 주도했고 이 현대사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조선의 고종과 명성황후의 무능이 드러나는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화정책을 피죠. 개화정책으로 그 일본식 문화를 받아들여. 그래서 신식 군대 만들고 신식 군대, 신식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어떤 비판을 낳게 됐다? 소위 전통 세력, 이 90군대 반발, 이 90군대는 사실 군대만이 아니라 소위 한국의 보수 세력의 반발이었겠죠? 개화 정책에 대한 조선의 보수 세력의 반발이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 이모군란을 일으켜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요. 이모군란을 일으키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야. 그러자 청나라가 개입하게 돼.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흥선대원군을 압송하고 조선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때 이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모군란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들어오게 된 이 사건이 사실은 명성황후가 주도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청나라가 밀고 들어온 거였어. 그런데 이 청나라가 밀고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청일 양국이 조선을 두고 경쟁하게 된 거야. 근데 일단 청나라는 정치적으로 조선을 지배했고,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했고, 일본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탈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 청은 정치적 간섭, 일본은 경제 수탈. 경제 수탈을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때. 언제부터? 82년부터 94년까지. 82년부터 94년까지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경제 수탈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논농사가 잘 안 되는 나라야. 안 되는 땅이야. 그래서 그랬어. 여러분 그거 알죠? 제주도에 가면 초가집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제주도는 논농사가 돼, 안 돼? 안 돼. 왜? 제주도는 화산지형이잖아. 화산지형이라서 물이 다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다가 물을 가두어 놓고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일본이 어때요? 유명한 화산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일본도 화산지형이 많아. 논농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항상 조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놈들이 무력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 수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80년대. 그러니까 1880년부터 94년까지 이지를 하고 있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청일 양국이 이모군란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아까 그 개화 정책을 하면서 개화 정책을 피면서 개화파 애들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새로운 이제 그 신식 문화, 양복 입고 머리 깎고 그런 애들이 왠지 이대로 물러나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 그게 뭐예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뭐냐면 친일 개화파가 반개화 정책을
친청 세력을 공격한 정변이었는데, 이 정변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책은 굉장히 좋게 써줘요. 뭐라고? 이때 우리 모두가 남겨져 있는 학습 내용이 뭐냐면,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다.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아주 개혁적인 내용이었다. 이거를 옛날부터 강조를 했어. 그런데 사실 이 입헌 군주제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게 정말 입헌 군주제를 하고 싶었다라기보다 소위 이게 누구냐면 일본의 군사 정변이 있었거든.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한 다음에 1850년대에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세력이 있어. 일본의 쿠데타 세력. 걔네들이 주장했던 게 갑신 정변식 입헌 군주제였어요. 재미없지. 그만할까? 예, 일본 정변 세력 정확하게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개혁 정책이었다. 예, 이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 3.1천하였는데, 이 갑신 정변을 하면서 일본군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어. 일본에서 자기네들을 도와줄 줄 알고 미리 사전에 짰단 말이야. 너네가 군거래 불지르고 난을 일으키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배신한 거야. 일본이 배신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친일 계파가 다수가 일본으로 도망가고 일부가 미국으로 도망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 세력의 본질이 형성이 되는 거야. 친일 숙미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갑신정변 세력이 실패한 뒤에 일본과 미국으로 망명. 그래서 친일파 숙미 4대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갑신정변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청일 간의 조약을 맺어요.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청일 간의 조약을 맺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을 청일 간에 맺게 되는데,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 조약을 맺어서 조선에 공동 출병을 약속하는 거야. 조선에 만약에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조선에 군대가 들어올 때는 일본이나 청나라가 동시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약속한 거야. 요게 이 텐진 조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84년도에 이 조약을 맺고 청일이 일단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청나라는 정치 수탈, 정치적 간섭, 일본은 경제적인 수탈, 이걸 계속 하는 시대로 10년이 가는 거야. 10년이 이 텐진 조약 이후로 10년이 유지가 돼.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다? 일본의 경제 수탈이 너무 심해지니까 10년 동안에 일본의 수탈이 심해지자 농촌 경제가 파탄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주들은 전부 첩이 있었어. 근데 이 지주들의 원래 본부인은 전부 다 한복 입고 쪽지르고 있고, 꼭 첩년들이 양장 입고 양산 쓰고 동동구름을 발랐단 말이야. 동동구름을 사달라고 계속 지주한테 오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소장농들한테 더 많은 쌀을 걷어갖고 일본식 양산 블라우스 동동구름 이런 걸 막 사준 거야. 그래서 농촌 경제가 파탄이 되자 소장농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거야. 이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동학운동이야. 동학운동을 다른 말로 갑오농민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갑오농민 전쟁, 그 다음에 동학혁명,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이걸 동학운동으로 불러야 되냐, 갑오농민 전쟁으로 불러야 되냐, 동학혁명으로 불러야 되냐 논쟁을 해. 여러분이 볼 때는 동학농민운동, 여러분이 볼 때는요, 이게 다 같은 말 아닌가 싶죠? 아니에요. 왜냐? 이게 운동이라고 그러면 주체가 농민 대중이 어떤
점진적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전쟁이라고 그러면 정부 세력하고 농민들이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학혁명이라고 그러면 이 농민운동 덕분에 조선의 모든 신분제가 폐지되는 갑오개혁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에 지배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동학혁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용어는 이렇게 부르는 의미들에 대해서 다 다른 거예요. 몰랐죠? 예, 몰랐죠? 그런데 동학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동학혁명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 조선의 농민들이 정권을 잡았어야 됐는데 결국 외세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불러.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급진적이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는 가장 보수적인 표현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루하죠? 괜찮어? 계속해도 되겠어? 해 말어.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재미없다 그러면 그만두고 오늘 얘기할 거 많어. 계속해? 예.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러자. 이게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나는데, 예. 1894년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1894. 연도는, 이게 다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라서 연도를 쓰는 거야.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출병을 요청하죠. 도와달라고. 그러자 일본 군대가 텐진 조약을 빌미로 지네들도 출병을 해요. 그래서 청일 양국이 조선에 들어와서 붙어서 싸움을 하게 돼요. 이게 뭐야? 청일 전쟁이야. 그래서 명성황후가 욕먹는 두 번째 이유가 이때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어. 그런데 이 청일 전쟁으로 누가 이겨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 일본이 승리. 왜냐? 그 당시에 청나라는 이미 이 청나라 왕실이 너무 부패했고 늙었고 능력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야. 다 망해가던 시절에 일본이 이제 청군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일본이 주도하는 뭘 하게 돼요? 갑오개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갑오개혁으로 뭘 하냐 하면 노비제를 폐지하고, 근데 이 노비제는 이미 조선에 노비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 1801년부터 이미 그러니까 1700년대 말부터 공노비가 점차 사라지고 산노비만 있었는데 산노비도 자꾸 도망가니까 대부분 머슴제도를 쓰고 있어서 이때 이 1894년에는요 실제로 노비가 별로 없었어요. 다 머슴이었지. 그런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노비제가 폐지된 게 갑오개혁이었다. 노비 문서가 다 폐지된 게 갑오개혁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갑오개혁을 일으키고 이 친일 정권이 수립이 돼. 그러자 이 친일 정권이 수립되는 걸 보면서 이 명성황후가 이대로 가면 일본이 조선을 전부 다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여? 러시아를 끌어들여. 러시아 외교를 시작하게 돼. 러시아와 그 외교를 시작하게 돼요. 명성황후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명성황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을 해. 굉장히 막 분노해. 명성황후가 못된 짓을 하긴 했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를 지나치게 잔인하게 욕하는 사람들은 왜 잔인하게 욕하냐? 1894년 이 사건 때문이야. 명성황후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조선에 많은 왕비들이 있었어. 그런데 조선의 왕비들 중에 그 인현왕후 김비라고 불러요? 아니면 누구니 걔 장희빈을 장비라고 불러요? 안 그러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성씨하고 비자를 붙인 게 민비야. 왜 민비라고 불렀느냐? 이게 일본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치를 떨면서 낮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장비, 김비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명성황후만 유일하게 민비라고 공식 명칭을 부른 거야, 일본이. 바로 이때. 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청나라에 청군을 요청했다. 그게 첫 번째 욕이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일본이 친일 정권을 수립해서 이제부터 조선이 10년을 기다려왔다. 아니지. 76년부터 20년을 기다려왔다. 왜? 이제 조선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러시아를 또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왜? 명성황후 때문에 20년이나 그 일제 침략이 늦어졌는데 또 늦추는 거야. 러시아 때문에. 그러자 너무나 열받은 일본 놈들이 무슨 짓을 했어? 을미사변을 일으켜요.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누구를 제거해? 명성황후를 제거하죠.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그 친일 정권을 이제 수립하려는 거였어. 그런데 이때 그 고종이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을 가잖아.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간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이 뭔데? 아라사 관청. 여기서 이 아라사가 뭐냐면 러시아의 그 한자어였어. 러시아의 한자어인 그 아관파천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아관파천으로 친러 그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러시아 세력을 명성황후가 끌어들였고 그 민씨 일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친러 세력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일본이 조선 침략이 또 10년이 늦어지게 되는 거야. 이로 인해서 일본의 조선 강점이 10년 또 연기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1895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관파천 이후로 친러 그 고문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이 치를 떠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을미개혁을 주도하게 돼요. 을미개혁을 일본 놈들이 해.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단발령. 그러자 이 단발령에 열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야? 목은 잘라도 상투는 못 자른다. 이래가지고 선비들이 중심이 된, 선비 중심의 의병이 생기는 거죠. 그게 누구야? 을미의병이야. 그래서 이제 이 을미의병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단발령 때문에 열받은 선비들이, 잠깐만요. 이 선비들이 그 하여튼 지도자가 되는 거야. 선비들이 이제 지도부가 돼서 선비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동참하는, 이때 이 농민은 주로 누구냐? 이 동학군 살아남은 출신들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병이 만들어지고 그 의병이 을미의병이었다. 예. 이거 계속해도 돼요? 예. 이게 이제 을미의병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을미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고종이 이제 그만 해산해라. 그래서 해산해버려. 농민군 분노.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이루느냐 하면 농민 출신 의병장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유생들이, 그러니까 선비라기보다 유생이라고. 유생들이 주도하는, 유생들이 의병장을 맡으면서 의병을 했더니 이게 왕의 명령에 따라 해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농민군들이 분노해갖고 이로부터 10년 뒤 그 1905년에 을사의병을 할 때는 신돌석이라는 농민 출신 의병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게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연관된 사건, 1895년에 을미사변, 아관파천, 을미개혁, 을미의병은 또 연관된 사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96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1896년도가 이때 누가 나타나? 10몇 년 만에 돌아온 사나이가 있었어. 1896년에 돌아온 사람, 독립협회. 그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한제국 먼저 만들어지지. 자, 을미의병 이후에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들어.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드는 게 누가? 고종이야.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러시아 관청에 도망가 있다가, 그 러시아 관청에 도망가 있다가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조선의 왕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다. 그러면서 광무개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광무개혁. 그래서
저기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3번의 개혁이 있었다라는 걸 또 아이들이 구분해서 막 외우고 그랬어. 그렇게 재미없어? 근데 이 광무개혁은 이 고종이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소망을 품었던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이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개혁의 주축 세력이 없어서 실패한 개혁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누가 그 친미파 서재필이 나타나는 거야.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나타나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나와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뭐라 하는 거야?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자, 이게 누가 그러는데, 우리 또 이 개심한 청년이 참 질문도 많아. 민족주의는 뭐고, 자유주의는 뭐고, 주의가 다 뭐야? 난 다 못 알아듣겠어. 아, 진짜. 내가 네 가을 선생이냐? 그래, 내가 이번에 그냥 통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형성되는 거야. 독립운동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게 요 독립협회 이 시절이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당시에 선비 출신, 배운 사람 출신, 선비 출신, 배운 사람 출신, 소위 지주 출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독립운동 세력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민족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또 먼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는 좀 뒷부분. 그러니까 이때는 유생을 중심으로 한, 이 시대에는 유생을 중심으로 한, 유생과 그 다음에 유생, 지주, 또 뭐라 그럴까? 지식인 중심으로 애국 계몽운동이 시작이 돼요. 들어봤죠? 애국 계몽운동.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학교, 신문, 학교와 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깨워내야 된다라는 이 애국 계몽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때 같은 시기에 잠깐만요. 요 전에 대한제국 몰락 과정이 빠졌다. 아니야. 하여튼 이제 흐름이니까 미안해, 왔다 갔다 해서. 유생과 지주 지식인들 중심으로 애국 계몽 운동이 벌어지고, 반대로 아까 동학운동 출신, 그 다음에 을미의병 출신에 그 활동했던 농민군들이 농민군 중심의 독립 운동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0년 동안 이제 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대립을 하잖아. 1895년부터 1904년까지 이 사이가 어떤 시대냐?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고종의 자문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이권을 죄 팔아먹었도. 일본은 일본대로 이 농촌 경제를 피폐화시키고, 러시아는 조선의 이권을 팔아먹고, 그럼 러시아가 팔아먹고 일본도 팔아먹고, 또 때로는 중복으로 팔아먹고, 그러면서 조선의 이권을 막 팔아먹는 일이 10년 동안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 1905년이 되면, 그래서 이제 계속 대립하다가 1904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러일 전쟁. 이권 경쟁을 하다가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는 거야. 이게 1904년이에요. 이때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겨? 일본이 승리해. 왜냐하면 러시아 제국이 패망해 가는 중이었어. 패망해 가는 시기라서 자기네 나라에 지금 1호부터 13년 뒤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그러니까 1호부터 13년 뒤에 1917년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러시아가 제국이 망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러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이놈들이 1905년에 뭘 강요해? 을사조약. 근데 이걸 을사늑약이라고 부르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공식 교과서의 명칭은 뭐야? 을사조약이야. 박정희가 만들었던 국사편찬위원회, 즉 국정교과서부터 을사조약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 그러면 왜 이게 을사조약과 늑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이 을사늑약이란 말은 능욕한 실제 조약이 아니란 뜻이야. 왜? 그 조선의 왕의 도장에는 국내 내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교용 도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을사조약을 맺을 때 그때 고종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 문서를 찍을 때 찍는 도장을 안 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이완용과 그 일당 새끼들이 아무 도장이나 들고 나간 거야. 아무 도장이나 들고 나가갖고 찍었는데 그게 외교 문서용 도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은 고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그 조약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조약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불법 내지는 무효, 무효 조약이었다. 조약무효. 조약의 기능이 없다. 무효 의미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박근혜가 만드는 책에서는 을사조약이라고 강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을사늑약이라 그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냐 하면 이 뒤에 우리 1909년에 가서 우리나라 간도 땅을 그 일본 놈들이 만주국에 넘기는 상황이 와요. 그 만주국한테 중국에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간도 땅이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직할지였다는 거야. 조선의 영역. 그런데 그 간도 땅을 일본 놈들이 중국에다 팔아먹은 거야. 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대리해서 지들이 마음대로 그 외교를 맺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을사늑약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으로 그 뒤에 있었던 이 사건 뒤에 있었던 모든 국제 협약 조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소위 1909년에 간도 땅을 중국에 넘긴 조약도 무효라는 의미. 그래서 을사늑약을 부정하는 세력이 왜 강조하느냐? 왜 박정희와 친일 세력은 기어이 을사조약이라고 하느냐? 이건 지네들이 우리 땅을 팔아먹고 각종 나라들과 맺었던 그 다양한 조약이나 이런 게 무효가 되기 때문이야. 예. 오타? 왜? 간도 땅 어떤 오타? 제가 뭘 오타였어요? 뭐가 오타야? 미안해요. 예. 1885년. 미안해. 1885. 예, 미안해요. 1885년에 있었던 사건들이었고, 내가 숫자가 약하잖아.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까지 맞죠? 여기 나머지 내용은 맞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을사늑약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그 뒤에 모든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해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로 되찾을 근거 또한 을사늑약에서 찾는 거야. 이 을사늑약이라는 거는 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을사늑약 이후에 모든 정부의 결정은 무효야. 그러니까 1919년 그 한일 합방 이것도 전부 다 무효고 1905년 이후에 모든 일본의 공식적인 행동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을사늑약의 의미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을사늑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다? 을사의병이다.
그래서 이 을사의병 때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타나고, 물론 이때도 다수가 유생이었어. 다수가 유생이었지만 평민 출신 의병장이 출현했다. 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때 을미의병의 실패, 을미의병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해산했던 그 아픔 때문에 이번에는 그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나서서 을사의병을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을사의병이 꽤 크게 일어나고 점점 대열을 갖춰가고 있던 찰나에 1907년, 문제의 1907년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이 1907년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때 중요한 일이 또 많이 일어나요. 1907년에 일단 그 국민들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일으켜. 국채보상운동. 이것도 아까 그 애국개몽운동을 일으켰던 뭐 지식인 지주, 좀 배운 사람들, 지식인과 지주, 그 다음에 유생 출신들이 준비했던 게 국채보상운동이었어. 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 제가 며칠 전에 설명했지만, 이게 일본이랑 러시아가 조선의 이권을 막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우리나라의 철도, 전기 이런 시설이 막 만들어졌어. 근데 그 시설을 만든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더러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대한제국은 그 돈을 물어낼 돈이 없었어. 그러면 국권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채를 갚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이 기생들이 놀이개와 비녀를 팔고, 비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 막노동꾼들은 담뱃값을 아껴서 이 국채보상운동에 마음을 모은 거야. 단 3개월 만에 그래서 금연, 금주, 그 다음에 막 자기들의 막 재산을 내놓는 거야, 사람들이. 그 숨겨놓은 재산들을. 그래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이 3개월 만에 3분의 1, 한 달 만인가 3분의 1을 갚아.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 그 단체, 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그 신문사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사가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씌워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무산시키게 되는 거야. 횡령 혐의로 베델이라는 외국인을 구속하고, 그리고 그때 대한매일신문과 그 신문사가 횡령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폐간시키고 막 그런 거야. 그때부터 공작정치를 한 거지, 일본 놈들이. 그때부터 공작정치를 해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횡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매일신보나 이런 그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괴소문을 내가지고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때 이 고종이, 이거 진짜 이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싸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러시아 헤이그에 그 국제회의가 열렸어. 그때 이제 이 헤이그에다가, 3사람을 특사로 보내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한 거였냐면, 을사조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걸 세계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거야. 그런데 갔더니 이미 이 헤이그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땐 일본이 영일동맹으로 연합군이었어. 1차 대전을 준비하는 모임이었는데 1차 대전을 준비하는 이놈들이 이미 그 1904년에 경쟁을 한 요때 빠진 게 뭐냐면 1902년에 영일동맹. 연도 정확합니까? 그래서 영국에게 조선 침략을 허락을 받아. 그 다음에 1904년에 카스라, 테프트, 미략. 요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 간에 뭘 하는 거예요? 조선 침략을 동의하는 거야. 2가지 조약을 맺어놓고 그 1905년에 러일전쟁, 을사득 조약을 쫙 추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1907년에 헤이그에 갔을 땐 이미 이 영국이나 미국이 전부 일본 말만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준이라는 이휘종, 이상설인가 3명이 갔는데 그때 그 이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든가 그래요. 화병이 나서 죽어서 지금도 헤이그에 가면 이준 열사의 무덤이 거기 있다.
근데 이 헤이그 특사를 일으키자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종을 퇴위시켜. 고종을 폐위시키죠. 퇴위라고 해야 되겠다. 폐위는 왕위를 저기 하는 거고,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조를 즉위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고종이 나중에 커피 마시다 죽는 거 아니야? 1907년에 고종을 퇴위시키고 그러자 이제 누가 이 군인들이 막 반대했어. 군인들이 반발하자 조선군이 반발하자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해산해요. 군인들이 반발했다고 일본이 이제 조선의 군대를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을 해.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그래서 모여드는 거야. 뭘로? 정미의병으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미의병부터는 의병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된 군대 지휘관들이 의병으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이 의병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때 1907년부터 어디로? 그리고 이제 의병의 무대를, 의병전쟁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이번에 암살에 나왔던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랑 터를 내가 가봤어요. 터를 가봤는데 그게 그냥 만주, 그러니까 그 간도 땅에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게 원래 간도라고 불러야 돼. 그 간도 땅에 허허벌판이야. 옥수수밭이야. 지금도 옥수수밭이야. 그냥 옥수수밭에 옥수수 창고야. 옥수수 창고에서 모여갖고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옥수수 창고가 꽤 컸는데 3,000명이 모인 거야. 조선의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신흥무관학교로 모인 사람이 3,000명이었대. 그리고 그 3,000명이 옥수수밭에 옥수수가 다 빼곡히 심겨져 있으니까 모일 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옥수수밭이 올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 산 위에 등성이가 넓다. 그래서 3,000명이 그 등성이에 모여서 신흥무관학교를 여는 거예요. 야, 거기 가서 보면 가슴이 막 찡해. 정말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인터넷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어떻게 이 조선의 청년들이 그 멀고 먼 그 만주 땅, 간도 땅까지 걸어서 왔다는 거 아니야. 3,000명이. 그게 우리 신흥무관학교의 전설이야. 경희대학교의 전신이죠. 딴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게 요 1700년대에 나타난 이런 의병운동의 결과였다. 그러면서 요 1900년대, 1905년부터 10년까지 그 민족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애국개몽운동은 계속됩니다. 신문과 신문이나 학교를 만들려는 이런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애국개몽운동을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키고,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보수 세력인 그 민족주의자들은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평민, 잠깐만요. 그리고 좀 더 이걸 뭐라 해야 되냐. 무장항쟁. 소위 얘네들은 진보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민 출신, 노동자 출신, 학생, 이런 사람들이 무장항쟁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의병전쟁, 그 다음에 독립군 기지 건설. 아유, 하도 가르친 지 오래돼갖고 다 까먹었네. 이런 활동이 1910년대에 190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흐름이에요. 1910년대? 예. 1910년대까지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보수 세력은 민족주의, 애국개몽운동,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은 무장항쟁, 그래서 의병전쟁과 독립군 기지건설, 이런 활동을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국권을 피탈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 둘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항일 무장 운동을, 이때 그 보수하고 진보가 나뉘어서 각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운동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신민회. 신민회 활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것은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항일 무장투쟁 결합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망치부인 같은 스타일인 거죠. 통합운동이야. 신민회 운동은 민족주의 애국 계몽운동과 항일 무장투쟁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운동의 일환이고, 이 운동이 바로 신흥무관학교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요게 뭐라고? 이걸 받아들인 게 소위 신흥무관학교다. 그러니까 애국계몽의 의미와 무장항쟁의 의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운동으로 신민회 활동이 나오게 되고, 그 신민회 활동의 성과가 가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주 일대에 많은 이런 군사학교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간도 만주 일대에 이런 이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막 건설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겨. 그러면서 1910년부터 20년까지는 수탈의 시대. 그래서 농업, 산업, 그 다음에 뭐 문화, 전부 다 수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탈을 당하고, 이 수탈을 당하면서 이때 또 뭐를 했냐? 무단통치. 이 무단통치가 뭐냐면, 헌병이, 그러니까 이 무단통치는 태형,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본군 순사가 태형을 직결 심판을 했어. 두들겨 패니까 여러분 3.1한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일본 놈들이 조센징은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야. 그걸 DC와 일베에서 썼던 거예요. 조선 사람을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일본 놈들이 만든 운동이야. 그래서 3.1한이라는 말을 만든 거야.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계기가 요 시대의 배경인 거예요. 정말 몰랐죠. 모르고 썼던 거지. 쓰면 안 돼, 그런 말.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무슨 운동? 예. 그래서 나타난 게 3.1운동이죠. 3.1운동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1년 동안 전국적 규모로 일어나게 되고, 비폭력 저항운동이었고, 비폭력 해방운동이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누구에게? 중국의 오사운동, 그 다음에 간디운동의 영향, 인도의 요게 3.1운동의 의미예요. 사실 이 내용을 우리 옛날 교과서에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가르치게 되면서 3.1운동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그래서 기어이 국사책을 바꾸려는 거야. 인도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관순을 쟤네들이 왜 빼라고 그러고 없애라고 그러느냐? 3.1운동 때는 김구 선생님의 역할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 근데 이 유관순이 가장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야. 그래서 지난 8월 15일에도 유관순은 학습할 필요가 없다. 어려서 다 배운다. 이러면서 정부에서 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유관순이 없습니다. 개뻥치다가 걸린 거예요. 이 3.1운동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3.1운동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이게 결국 건국 논란의 시초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새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에이? 어떡하면 좋아?
자, 여기까지 어때요? 너무 길지? 오늘 해야 될 시사는 많은데, 오늘 해야 될 시사는 많은데, 괜히 쓸데없이,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이 1년 뒤에 생긴 게 아니라,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전국 곳곳에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져. 그러다가 상해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해도 돼요? 지루하지 않아? 지금 사람들 다 빠져나갔는데? 지금 막 다 빠져나가고 그래도 계속해? 그래, 이건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계속 할게요. 여러분 혹시 재미없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예.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수립되는 게 1919년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이 놀래요. 그래서 일본이 1920년대 통치 방식을 바꿔. 뭘로? 문화통치로. 이 문화통치라는 말은 뭐냐면 친일파 양성. 친일파 양성을 목적으로, 예, 친일파 양성을 목적으로 뭐라 그러나 조선 총독을 군인 출신이 아니라 문인 출신으로도 보내겠다. 거짓말이죠. 한 번도 문인이 온 적이 없어. 전부 다 문관 출신이 아니라 전부 다 무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조선일보, 조선 동아 발행을 허가해. 그래서 마치 일본과 조선이 뭔가 타협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이때 이 조선동아일보가 발행시킨 목적, 배경 자체가 친일파 양성 목적이었어. 처음부터.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실제로 문화통치 시기에도 경제수탈을 더욱더 강화해요. 실제로 뒤에서는 경제수탈을 강화하면서, 겉으로는 폭력, 무단통치를 하지 않는 것처럼, 1910년대가 수탈의 시작이라서 농업업, 산업력 이런 걸 내려가지고 수탈을 하면서 무단통치, 태형으로 지배하던 시대였다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20년대에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됐다. 이것도 3.1운동의 한 성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 사람들의 저항에 얘네들이 놀랐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때 1920년대에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져. 뭐냐?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뭘로? 사회주의 독립운동으로 이 독립운동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의 청년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여기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회, 노동조합, 뭐 농민회, 또는 백정연합, 백정단체 이런 조직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각자 막 이렇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각자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것들을 묶어내자.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였다? 신간회. 그래서 이 신간회 활동이라는 것이 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위에 애국개몽운동과 무장항쟁을 하나로 묶어냈던 게 신민회였다면, 1920년대에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이쪽은 이제 보수, 이쪽은 진보란 얘기잖아. 여기는 이제 보수 세력, 보수적인 성향의 독립운동이었고, 이쪽은 진보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독립운동으로 나뉘어지게 되자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만든 게 신간회 활동이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좌우 합작운동, 유일당운동, 역시 통합운동이죠. 망치부의 정신. 유일당운동, 좌우합작운동 이러면서 활동했던 만들어진 게 신간회였고, 그래서 이 신간회에서
그 조사단을 파견해.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광주 학생 항일 의거 조사단 파견, 이런 활동을 이 신간회에서 했던 거야.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우리 운동의 흐름이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서 이때 이 일본의 정치는 병참 기지화 정책, 대륙 중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돼요. 30년대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다가 그 뭐라 그러나 군수공장 같은 거를 짓고 강제징용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1930년대에 민족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해져요. 암살의 배경이 그래서 30년대야. 1930년대에 암살 배경이 나오잖아요. 33년. 그 이유가 1930년대에 독립운동에 대한 그 일본의 굉장히 그 탄압이 심화되는 시기. 그런데 해외 독립운동은 더욱더 가열차진. 그래서 그 김구와 김원봉이 그 국내의 친일파를 암살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게 1930년대에 우리 민족운동의 흐름이었다. 예,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8년부터는 더 심해지는 거야. 1940년대가 들어서면서 일본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국어, 국사, 지리, 교육 금지. 국어, 국사, 지리 교육을 금지하고 신사참배 강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강요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거다. 이때 이 1940년대 정말 일본이 무소불위의 그 세력을 펼치면서 1942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누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다. 이게 2차 대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942년도에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그때 이제 국제적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이 뭐냐면 뒤늦게 출발한 후진 공업국이었어. 그러니까 선진 공업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를 선진 공업국이라 그래. 먼저 산업화가 발달된. 근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 후반에 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그때부터 이제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후진 공업국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전쟁에서 되게 뒤늦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영일동맹, 그 다음에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1차 대전 때는 서구편을 들었지만 이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랑 같이 이 후진 공업국들이 모여서 만든 전체주의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의 꼴통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전체주의 동맹이야. 그래서 이 전체주의 동맹을 맺고 42년도에 일본은 태평양을 도발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고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을 뒤흔들고 일본이 이 동북아를 뒤흔들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 와중에 요 시대에 누가 나타나요? 비운의 사나이 박정희. 비운의 사나이 박정희가 일본에다가 혈서를 보내요. 예. 만주군에다가 혈서를 보내. 견마지로. 견마지로로 충성하겠다. 이 견마지로가 뭐야? 개처럼 말처럼 충성하겠다라는 박정희의 혈서가 만들어지는 게, 그 혈서가 만들어지는 때가 바로 요 시대예요. 42년부터 45년 사이. 그래가지고 이 견마지로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일본군에 견마지로 충성을 맹세하는 그 혈서를 보내고 만주군에 입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만주군은 뭐 했던 애들이냐?
만주군은 독립운동 토벌부대였어. 이 만주군이 독립운동 토벌부대였어. 그 독립운동 토벌부대에 박정희가 그 입대를 해서 장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차례 훈장을 받은 거죠. 훈장을 받았다. 훈장까지 받은 박정희였어. 그래서 박정희 이때 일본이 영원히 갈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1945년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김구와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여운형 김구 선생님은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연합군에 합류했고,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은 그 와중에 조선의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안팎에서 김구는 해외에서 여운형은 국내에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구는 보수, 여운형은 진보. 이렇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게 돼요. 일제죠. 일제가 패망하게 되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조선은 광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조선이 광복을 한 다음에 이건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됐다기보다 그 원래 우리 대한독립군이 조선 진공작전을 준비 중에 있었어. 조선으로 진격해 들어가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8월 27일인가에 조선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8월 15일에 8월 10일경에 일본에다가 원폭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며칠 사이에 그 상륙작전을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1945년에 조선은 광복을 했지만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야. 주둔이라고 해야겠다, 둘 다. 소련군이 주둔, 그 다음에 남쪽은 미군이 주둔인데, 이건 얘네들의 친분이 뭐였냐면 점령군이었어요. 패망한 일본의 식민지 점령군 주둔. 점령군으로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와서 얘네들이 북한하고 이제 남한을 38도 선으로 나눠갖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에 대한 사후 조치를 논의해라. 그게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어떻게 언제 독립시킬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라. 그게 미소 공동위원회였어. 근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계속해서 엇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소련은 3년 안에 여기서 이제 소련은 3년 유기한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무기한 신탁 통치 주장. 요 간극이 좁혀지질 않아서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소련의 안이 맞다, 3년 안으로 해라, 이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으니까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켜서 오보를 내는 거야. 오보를 발행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은 반탁, 소련은 찬탁,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의 역사가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 단체가 횡령했다. 그 다음에 이 1945년 12월에 있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오보, 미국은 반탁, 소련은 찬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 결과 민족주의자는, 우리나라의 국내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은 반탁,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찬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런 일을 했어.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이때 일단 여기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일본군이 패망한 다음에 소련군 미군이 들어왔잖아. 이때 슬그머니 국내로 잠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박정희야. 박정희가 요때 1945년에 패망한 다음에 대구로 들어와요. 대군가 구민가로 기어와가지고 여기서 남조선 노동당 입당을 하게 돼. 남조선 노동당 이게 뭐야? 공산당이야. 과거에 그 친일 경력을 지우기 위해서 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945년부터 48년까지 여기 이 남조선 노동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자, 그때 이제 뭔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져서 이념 갈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이승만이 나타나.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해. 이게 언제부터냐면 1946년부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두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세력은 모두 반대했고, 이 미국이 뒤를 봐주는 이승만만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47년에 김구 선생님이 월북을 하게 돼요. 예,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거야. 북한을 방문해서 단독 정부 수립, 분단 정부죠, 이때는. 분단 정부 수립 반대 활동을 전개했어. 북한을 방문해서 분단 정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럼 우리 한반도는 영원히 분단된다. 이러면서 막 가서 김일성을 설득하고 있을 때 이승만이 한 일이 뭐예요? 50 단독 선거 1948년 50 단독 선거 공표. 그래서 이 50 단독 선거 공표를 하고 나자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 반대운동, 전국적인 이 단독선거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단독선거 반대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일환으로 뭐예요? 제주 4.3 항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3 항쟁을 진압하고 단독선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948년 재헌의회에서 재헌의회 구성, 이승만 대통령 간접선거 당선.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게 1948년이야.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어떻게 했어요? 1950년에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간접선거로 당선이 돼. 그런데 이때 1948년에 뭔 일에 이거에 대해서 50 단독선거 무효운동. 무효운동이 발발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순항쟁. 여수 순천 그 사건이라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의 그 군인 경찰들과 진보 세력들이 충돌을 했던 사태가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데 하여튼 여순 사건이라고 하죠.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이 여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정희가 체포돼요. 남노당 당원,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당원 박정희 체포,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 그랬는데 누가? 친일파들이 박정희 구명운동. 옛날에 같이 만주국 장교했던 백선엽이가 박정희를 구해준다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백선엽을 영웅으로 만드는 다큐가 방송이 된 거예요. 박정희 구명운동을 해서. 그래서 이 박정희가 살아나. 박정희 생존. 그 뒤 48년 이제 여순 사건을 진압한 그 이승만이 1949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반민특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반민특위 활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반민특위가 뭐냐면
그 국회로 입성한 소수 진보 세력이 반민족 해기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염석대 같은 놈들을 잡아다가, 염석진인가? 그런 놈을 잡아다가 처벌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반민특위의 증인들이 살해당하고 증거들이 그 친일 경찰들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바람에 이 반민특위 활동이 거의 흐지부지 되고 있었어요. 이때 반민특위로 친일파를 친일 청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누가? 이승만이 국회 난입 진보당 의원을 간첩이라고 체포. 이석기 사태. 백선엽. 이 반민특위 친일청산 노력을 이승만이 국회에 난입해가지고요, 진보당 의원을 간첩이라고 체포를 해요. 그래요, 이 사람 간첩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 반민특위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잠입해 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거야. 이게 1949년도에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해체를 하면서 이 친일청산은 좌절이 되는 거죠. 이 결과로 딱 역사가 반복돼. 이석기 그 아로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청산 좌절. 친일청산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1950년 2월 선거, 총선거를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승만 반대파 대거 당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 재선이 불가능한 거야. 대선으로 대통령 재선 위기. 불가능. 그러자 이승만이 뭘 보내? 메가더에게 편지 보내서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켜.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해달라고 요청. 그래서 메가더가 승인.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 결국 이게 1950년 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반대파가 대거 당선돼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데 불가능해진 거야. 그러자 이승만이 꼼수를 부려서 메가더더러 그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켜서 미국의 동북아 방어선을 제외해달라. 그래서 메가더가 말을 들어주자 1950년 6월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남한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게 남침 유도했다라고 부른 거고, 요거는 이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직접 남침 유도서를 제공한 건 아니다. 다만 이런 편지가 주고받아주고 승인됐다까지만 사실이다. 이게 이제 브루스 커밍스 교수란 사람의 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다. 기밀문서의 해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침을 해요. 자, 그 북한이 남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한강 다리를 끊고 다리 끊고 부산으로 피난. 부산에서 그 헌법을 개정해. 직선제로 대통령.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그래서 그때부터 요 경상도가 이상한 선거를 하게 된 거야. 무조건 1번 찍게 되는 게 이때부터예요. 한강 다리 끊고 부산으로 피난을 간 다음에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재선이 되는 거야.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전쟁이 끝나는 게 뭐야? 1953년 휴전. 북미 간에 휴전을 하는 거야. 미국과, 아니지, 북한과 연합군이 휴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연합군은 주한미군이 사령관이 그 연합군 대표로 이 휴전을 하게 돼. 그래서 현재까지 한반도의 전쟁의 휴전 당사자가 남한이 아니야. 북한하고 남한이 아니라 북한하고 연합군이 휴전협정을 맺은 건데 이미 연합군은 해산됐어. 그래서 그 당시 주한미군이 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야.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이때 휴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휴전 상태, 전쟁 위기가 있는 거야. 이 당시에 휴전을 했기 때문에, 휴전은 뭐야? 전쟁을 쉬는 거예요. 전쟁을 쉬는 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쟁 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뭐예요?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망치부인과 이런 망치부인의 주장이죠. 북미 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승만이 1948년부터 이승만은 집권 시기에 비판 세력을,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다, 북한의 빨갱이라고 지칭해서 거의 즉결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1948년부터 53년까지는 얘가 아무래도 빨갱이 같아, 가리키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래서 즉결 심판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즉결 심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랬냐면 민간인, 양민학살. 이 양민학살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보도연맹 사건. 이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 전에 1948년 이전에 사회주의 활동을 조금 가담했던 사람은 자진 신고를 해라. 그러면 교육을 받고 이제 민주주의자로 인정해주겠다. 그냥 전부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활동 경험을 신고하라 그런 거야. 그래놓고 그 신고한 사람들 나중에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국전쟁 때 모두 사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을 지지하거나 또는 북한군을 돕거나 이런 활동이 없었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얘네들은 사회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편을 들을 거다.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두 사살을 해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 숫자가요, 실제로 북한군하고 전투 중에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보도연맹 사건이나 이런 민간인 양민학살, 북한군을 도왔다라는 누명을 쓰고 죽은 양민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역사책에 기록해 놨는데 이게 북한군의 학살은 안 쓰고 이승만의 양민학살만 썼다고 개지랄한 거야. 실제로는 북한군하고 남한군 전쟁을 했으니 군인들이 많이 죽었지. 그러나 죽은 군인 숫자보다, 남한군 군인 숫자보다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민간인 양민학살이 더 많았단 얘기예요. 그랬던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모두 사살하면서 이제 양민학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하죠. 종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하죠. 그러자 이 3.15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무효운동이 발발하고, 이 무효운동 중에 김주열 학생이 희생,
김주열 학생의 최루탄 박힌 얼굴 사진이 부산일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1960년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 그래서 이 김주열의 희생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 4.19 혁명이라는 건 혁명의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 이게 혁명이야. 혁명이라는 말은 일반 힘없는 국민들이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혁명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혁명적 이런 표현은 근본을 뒤집다 이런 말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혁명이란 말은 피지배자인 국민이 피지배 국민들이 그 지배 권력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역사적으로는 무슨 혁명이라고 부른다.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이 모든 것들이 그 권력이 바뀌는 거야. 권력자를 무너뜨리면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정부가 수립되죠.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제2공화국이 수립이 돼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과거사 청산 문제로 논쟁이 벌어져. 이때 이제 소위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 같은 당이 집권을 했어. 그런데 그때 진보정당이 옛날에 반민특위 문제를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집권 여당이 그 진보정당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 그래서 날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때 이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사회 혼란이라고 보도. 과거사 청산 문제로 그 집권 여당하고 진보정당이 막 논쟁을 하고 있었어. 친일파를 잡아내서 척결하는 걸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진보정당이었고 집권 여당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분열된다. 사실 친일이라는 걸 어디까지 친일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조선동아가 사회 혼란이라고 보도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 그래서 국민들이 막 공포에 떨게 하면서 분위기를 잡은 거야. 그때 1961년 5월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통보하고 쿠데타 일으켰어. 쿠데타를 도발했어. 무슨 얘기야?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민주정부를 김일성에게 통보한 후 사전에 통보하고 이 모든 얘기는 아까 김구가 김구가 김일성한테 고개 숙였다는 걔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 사전에 통보하고 쿠데타를 도발 1970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도발해서 지가 집권을 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가 이제 사회 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 권력을 민간에게 이양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5.16 쿠데타를 5.16 쿠데타를 그 당시 국민들이 지지해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해. 지금 시점하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때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국민들은 그 지지를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5.16 쿠데타를요 군사혁명이라고 그러면서 그 혼란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을 무너뜨릴 혼란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을 내쫓고 사회를 안정시킬 구세주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박정희를 다 지지했어. 거기다 박정희가 남노당 출신이라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니까 진보 세력도 동의를 한 거예요. 공산혁명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진보 세력도 동의를 하고 민족주의 세력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왠지 모르게 계속 싸우니까 그 싸우는 게 싫어서 동의하고 그래서 모르고 다 동의를 해준 거야. 5.16 쿠데타를. 몰랐지.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다 지지를 했는데 얘가 권력을 민간에게 이양하겠다 그러더니 군복 벗고 지가 대통령이 됐어.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했어. 아이, 그래도 이게 이제 사회혼란을 정리하고 한 번 대통령 하겠지. 그런데 얘가 그만두질 않는 거야. 1965년에 한일 수교를 다시 맺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이 한일 수교가 굴욕적인 한일 수교였던 거예요. 뭐냐면 그때 우리 그 CIA 문서가 또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일본에서 뭐 6,6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당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굴욕적인 한일 수교 뭐냐? 정신대, 위안부, 강제, 징용, 징병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상을, 배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미략, 각서를 제출하고 한일 수교를 맺은 거야. 그게 첫 번째 기가 막힌 일이야. 아니, 정신대, 위안부, 강제징용을 나간 사람들이 그게 일반 국민인데 지가 뭔데 이거 배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그래서 이제까지 일본이, 그래서 이 결과 일본이 지금까지 뻔뻔하게 위안부 문제 사과 안 해. 이랬던 거야.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야. 독도 밀약. 독도 밀약이 뭐냐? 일본이 독도를 내놓으라 그랬어. 그러자 독도 밀약으로 세 가지를 약속해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자기 영토라 주장하자. 이 말은 뭐야? 독도를 공동 소유하기로 박정희가 약속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나 군인은 주둔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밀약이야. 그래서 이 독도를 뭐 건물을 고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독도가 옛날 그 건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독도 인근을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는 공동 수역으로 한다. 이게 독도 밀약의 세 가지 내용이야. 이래놓고 나중에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그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이 굴욕적인 한일 수교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져요. 이 한일 수교 반대 운동 전국적으로 이 한일 수교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대학생과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대적인 한일 수교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자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1966년, 68년 이때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벌어져. 개야도 간첩단 사건 등등. 그 죄 없는 농민들, 죄 없는 어부 농민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자백. 처형. 이걸 하는 거야. 1965년부터 이 짓거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966년부터. 그러다가 1972년에 1972년 이때 김일성과 내통하여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뭔데? 자주. 평화, 민족, 단결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통일 노력을 한다.
요게 서울과 평양의 공동성명이야. 공동성명.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김일성한테 통보하고 일으켰다. 그러더니 72년에 김일성과 내통해서 칠산안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래 김일성의 북한이 공식 명칭이 아니었어. 북괴였어. 근데 이때부터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된 거야.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존재를 국제적 인정. 누가? 박정희가. 원래 이 북괴였는데 원래 북괴였는데 북한이라고 바뀌게 된 게 박정희 덕분이야.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네 와가지고 북괴 그러더라. 그거 박정희 모욕이야. 알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974년에 뭘 일으켜요?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일으켜서 이거는 뭐예요? 지식인들. 이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간첩 누명 씌워 처형.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을 발효. 그래서 이제 이 유신헌법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 무슨 간첩단 사건, 울릉도 사건도 있었어. 74년에. 인혁당 사건, 울릉도,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이건 사실은 진짜 간첩이 아니라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국민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처형했던 사건들이야.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을 발효해서 1979년까지 이 유신헌법이라는 게 뭐냐? 긴급조치. 이건 뭐냐? 그러면 긴급조치는 뭐냐? 이 긴급조치는 뭐냐 하면 유사시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긴급조치예요. 이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지 멋대로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계엄 상태지. 계엄 상태를 지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 유신헌법이었어.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뭐라 그래요? 반헌법적인 독재 법이었다. 무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비판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박근혜가 이 역사책을 쓰고 싶은 이유는 이 유신헌법과 지네 아버지가 했던 이 모든 일이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 지금의 역사책이 자기네 아버지의 활동을 비하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변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자, 이래서 이제 반유신 운동이 벌어집니다. 유신 반대 운동. 유신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그러면서 노동운동, 그 다음에 농민운동이 발달하게 돼요. 노동운동이, 이때 이제 물론 노동운동은 1970년, 뭔 일이 발생해요? 전태일이 죽었잖아. 1970년 전태일 분신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 현장으로 잠입. 그래서 노조 건설을 돕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그 대학생들이 노동운동하다가 잡히면 성고문을 했던 거야.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여대생들이 신분을 속이고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가입하자고 막 설득하다 잡히면 그 여자를 성고문을 하고 그랬던 거야. 그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때 노동운동이 막 발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미국에서 박정희 세력에 대해서 점차 비판적으로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YH 대표적인 사건인데 YH 그 사건이 발생해.
YH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YH라는 회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한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그 구사대라는 이름의 조직폭력배들이 와서 똥물을 먹이고 귀와 입 속에다 똥물을 막 쳐넣으면서 폭행을 가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YH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김영삼의 당사를 점거를 해요. 그리고 농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자 이 김영삼의 정당을 점거 농성, 그때 신민당인가 그랬을 거야. 이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자 군인 경찰을 파견을 해갖고 이걸 뭐라 해야 되지? 경찰인가 군인인가 모르겠다. 공권력 투입, 공권력을 당사에 투입, 야당 당사 침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그 노동자들이 죽게 돼요. 노동자들이 추락사. 옥상까지 도망간 여자 노동자들을 이 공권력이 쳐들어가니까 추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김영삼이 국회에서 박정희를 비판하게 된 거야. 너 왜 우리 집 쳐들어왔어?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어. 그러자 누가? 이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 제명을 시켰어. 그러자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부산 마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폭발. 그래서 뭐가 벌어져? 왜 저래? 부마항쟁. 예. 이게 사태는 저기 박정희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부마항쟁이야. 그런데 이 부마항쟁이 발생했는데 박정희가 전원 그걸 뭐라 그랬더냐? 강제 진압 지시 이에 어떻게 오늘 이것만 하다 끝나겠네. 강제 진압 지시 김재규가 박정희 사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총알 4발 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현대사의 이야기야. 자, 그래서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가 시작됐다. 야, 이제 드디어 박정희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대학생들이 기뻐하니까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최규하가 그 임시 대통령을 맡았는데, 임시 대통령을 맡고 2달이 지났어. 이게 이제 10월 26일이야. 10월 26일. 10월 26일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대학교 휴교령이 내리고 그 삼엄한 계엄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제 이때 12월 12일에 1979년 12월 12일에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가 12.12 쿠데타 쿠데타 제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2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최규하를 감금하고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5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이 제5공화국은 삼천교육대를 비롯한 많은 그 독재 삼천교육대라든가 많은 그 간첩사건 공안사건을 조작해서 많은 민주주의자들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이었다. 5공화국은 그래서 막 그 이덕화가 전두환 하면서 막 전두환을 미화했잖아. 그리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경에 전두환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걔네들이 지금의 일베야. 기가 막히죠? 일베에서 주로 활동한 애들이 그때 전두환 팬클럽 때들이야. 민주주의자를 탄압하고 했던 독재 정권이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10일에 이한열의 그
뇌사 상태 때문에 벌어진 60 항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아까 그놈이 시비만 안 걸었어도 아까 그놈이 이 시비만 안 걸었어도 내가 오늘 이 쓸데없는 짓을 안 했지. 여러분들 오늘 뉴스 들으러 오신 분들 그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그 굉장히 지루했을 텐데 죄송하고요. 제가 요 내용은요 가만있어 보자. 내 방송국으로 가서 이게 지금 될래나 모르겠다. 잠깐만. 전체 글보기로 가서 글쓰기로 가서 게시판 망치 부인의 생각 전체 공지를 하고 지금 한번 가서 보실래요? 제가 방송국에요.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 망치부인이 보는 한국 근현대사 미국 교과서 이래. 누구누구가 보는 한국 근현대사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망치부인이 쓴 한국 근현대사야.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는 주장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첫 번째 메모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덧붙일 거 덧붙이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근현대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 오늘 메모 못하신 분들 아까 막 이거 메모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막 좌절하고 도망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재방송 보실 때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재방송을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거 어디에요? 이게 어디 있냐면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오세요. 망치부인의 방송국으로 오시면 이 망치부인 방송국에 각종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망치부인 생각으로 가시면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이거 메모장에 썼던 내용이 여기 쭉 지금 적어놨어요. 쭉 적어놨고 이게 내가 이제 하도 가르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가르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뭐 약간씩 뭐 혼동이 됐을 수도 있어.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내가 나이가 47이야. 이게 47살인데 내가 이걸 지금 교재가 없잖아. 교재가 없는 상태에서 막 기억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내용이 부족해요.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혹시 나보다 몰랐던 분들에게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좀 알아도 될 것 같아서 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저의 역사관이 100% 옳으냐?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100% 옳다라는 생각은 못하겠어요. 주장은 못하겠어요. 내가 볼 때 그렇다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뭐냐? 사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누구나 이 현재에서 과거를 분석하는 거야. 과거를 분석해서 현재 문제를,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는 거야. 왜 박근혜가 김무성이 저토록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오늘 방송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왜 그토록 명성황후란 얘기만 나오면 그토록 애들이 지랄 연병을 할까? 왜 얘네들은 그 명성황후란 얘기만 나오면 그토록 지랄할까? 민비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연병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지금 박근혜가 기어이 온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점점 지금 반대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 측 있잖아.
노인층에서도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 10%였던 반대가 30%로, 3배로 늘었어. 계속 늘고 있다니까? 왜냐?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는 거야. 예. 이거 봐, 또, 명성황후가 아니라 민비 아닌가요? 라고 외치고 있는, 예. 꺼져.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오늘 내용을 듣고 나니까 왜 박근혜가 저토록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되죠? 아니야? 어려웠나? 오늘 방송을 쭉 듣고 나니까 박근혜가 왜 그토록 국정교과서에 목을 매는지 알 것 같다, 손. 예. 오늘 방송을 쭉 듣고 나니까 왜 그토록 박근혜와 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하는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왜 저렇게 환장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미안해. 아니, 재미없는 방송 많은데 왜 여기서 보고 그래? 그래, 내가 내보내줄게. 예. 어때요? 왜 쟤네들이 그토록 국정교과서에 목을 매는지 국민들이 다 아실 테는데 왜 저 지랄인지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어때? 쟤네들 입장에서는 국사책을 꼭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면 한번 재방송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그러니까 요 책을 요 게시판에 글을 펴놓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 그래도 뭐 도움이 안 된다라면 어쩔 수가 없고요. 이게 하여튼 내 한계인데 내가 오늘 처음 해봤잖아. 근데 이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자주 할게요. 예. 앞으로 적어도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예. 오늘 새정치연합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 오늘이 아니라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 우리 딸한테 얘기를 잘하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예. 네. 저도 한번, 일단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 논쟁의 배경을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거야. 예. 오늘 방송 좀 어려웠어요? 괜히, 뭐라 그러나, 어려운데 쉬었다 그러지 마. 솔직하게 얘기해봐봐. 오늘 방송 좀 어려웠어요? 오늘 방송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방송 얘기가, 이거 들으니까 왜 이 국정교과서 논란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자, 이해가 되셨다라면, 예, 들을만 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들을만 했다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자, 여기까지 우리 누구지? 참세상님, 부탁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현대사 부분만 딱 편집을 해갖고 유튜브에 따로 하나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대사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네. 가능하시면 따로 여기 한국 근현대사 부분만 묶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올려주시면, 예. 자, 망치부인의, 예, 이럴 땐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예, 요런 걸 보고 망치부인의 야매 근현대사. 제목을 그렇게 붙여주세요. 예, 야매. 망치부인의 야매 근현대사. 한마디로 여기서 야매라는 게 뭐냐면, 들에 핀 볼품없는 무슨, 매화꽃이래요. 예, 이건 이제 정식적인 무슨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거칠고 대충 민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뜻인데 하여튼 야매 근현대사, 예, 일본어 야매 때하고 무관합니다. 예, 라고 해서 한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보실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고요.